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재옥입니다. 오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발자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생각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여러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 출판도시에서 진행하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와 적용이라는 이 주제에 제가 맨 마지막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제가 두 번째 차례였거든요. 전체 8번 중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감염이 돼서 마지막으로 옮겼어요. 지난주랑 또 그 전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주제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은 그것보다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 혹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이런 개념이 훨씬 조금 더 먼저 등장한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원래 이게 앞에 이제 저희가 넣었었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뒤로 오게 됐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NFT, 메타버스 이런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새로운 이런 개념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걸 또 마무리로 하게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좀 담으려고 했었고, 저는 어떤 인터랙티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여기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라고 하는 디자인 학교가 여기 출판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웹 이런 것들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좀 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창작하는 사람 아니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저는 생각을 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설명글에 아마 이 강연에 대한 설명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코드, 컴퓨터 그리고 어떤 인터랙티브 이야기, 어떤 삼각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걸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도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잠깐 드리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시작이 된 게 저는 웹이 등장하면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걸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탐색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런 인터랙티브한 경험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근데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한데,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이렇게 딱히 이거 좋겠다 이런 말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저걸 번역하게 되면 상호작용성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어떤 게 아니라 같이 어떤 대상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인터랙티브 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컴퓨터는 너무 일상적이 돼서 이제 아마 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집에도 다 컴퓨터 있으시고 요즘은 스마트폰도 그것 자체가 컴퓨터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미리 나눠드린 것보다 약간 제가 더 추가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빠져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인가 컴퓨터를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때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웠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건데 재밌으니까.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학원에 보내신 것 같고, 근데 이런 사설 학원은 아니었고요. 그 영등포에 있는 어떤 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중학교 정도 때까지 컴퓨터를 뭐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는 좀 다시 멀어지게 됐거든요. 뭐 그걸 막 배우고 그러는 경험에서는.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저는 대학을 이제 미술대학을 갔어요. 디자인 공부를 하는. 그리고 미술대학에 갔는데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디자인하거나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과목들이 학교에 또 막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그때 다시 컴퓨터를 막 시작하게 되고 그런 좀 배경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좀 대략 저랑 비슷한 그 무렵에 그런 컴퓨터와 만나게 된 저만의 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에는 그 독일에 있는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물인데 여기 주판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판이 사실 왜 컴퓨터 박물관에 주판이 전시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는 계산하는 그 기계로서 처음에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계산하는 거를 좀 더 쉽게 하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기계들을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뭐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그 주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기 주판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컴퓨터 배우기 전에 주산학원 이런 데서 주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는 장치, 도구, 기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목적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걸 만들면서 그래서 뭐 여기도 같은 그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물인데 저렇게 조금 더 이제 뭐 톱니바퀴라든지 아니면 약간 더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그 아까 주판보다는 좀 더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얼마 전은 아니군요. 저는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한 7, 8년 전에 그 BBC 방송에서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드는 그 계산 기계가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에 대한 꿈을 굉장히 많이 꾸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컴퓨터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그 얘기를 살짝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한 2차 대전 무렵 이때 이제 상황에 보면은 이 사진은 보통 최초의 컴퓨터라고 많이 얘기한 그 ENIAC
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거의 한 이 정도 방만한 공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이 컴퓨터를 하나 만들려면. 그리고 저기 막 저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저 선들을 어디에다 뽑고 어디에다 꼽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작동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때 당시 한 사람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한 2000배 정도 빨리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위에 보면은 저 사진 위에 이렇게 통풍구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있는 게 보이시네요. 열도 많이 나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에 그렇게 썩 편리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요즘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그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그런 것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컴퓨터를 좀 사용하는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수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계산하는 일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수학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었고, 그 많은 수학자들이 거의 이제 여자 그 수학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영화 보셨던 분들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로켓이라고 할까요? 어떤 인공위성 이런 거 발사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당시 냉전 시대 미국하고 소련하고 서로 누가 빨리 인공위성을 먼저 우주로 보내느냐에 대한 그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별로 조명받지 못한 흑인 여성들, 이때 이 사람들의 직업이 컴퓨터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컴퓨터라는, 그러니까 계산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 히든 피규어스라고 하는 영화고요. 이 계산수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역할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 우주 시대를 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때 당시 실제 그 영화의 모델의 그 주인공이 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히든 피규어의 실제 모델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배우들을 찾는 게, 이 영화 제작사에서 배우들을 찾는 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우주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과학자들 혹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로켓을 들고 우리가 어디 달에 갔다, 아니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았다, 이런 그 보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장면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까 이 영화에서 봤던 이 히든 피규어스,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숨겨진 숫자라는 얘기하고 숨겨진 사람. 피규어가 숫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라는 것도 피규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좀 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로켓가 이렇게 제대로 발사하기 위해서 그 궤적을 계산하는 그 수식을 찾기 위해서 이 수학자들이 막 노력을 하는데, 그 수식도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수학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영화에도 이렇게 이 비슷한 장면이 그때 연출돼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때 당시 실제 그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그 계산을 했던 계산수들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라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계산을 더 여성들이 잘했었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침착해서 실수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숫자 계산하는데 뭐 그런 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다 거의 다 여성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실제로 대부분 그 감독인가요? 그 가장 우두머리 그 사람만 빼놓고 대부분 여자 계산수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라고 불리웠던, 그러니까 이 당시 직업의 이름이었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요즘에 뭐 이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데스크탑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딱 이해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은 훨씬 더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이런 주제를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런 기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기보다 어떤 그 컴퓨터의 원리라고 할까요? 계산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상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도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인터랙티브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컴퓨터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이거 되게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안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카메라 같은 도구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빛이 여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필름에 이렇게 딱 찍혀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그려지는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컴퓨터라는 도구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접점해서 만나고 또 내부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고 무슨 원리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지 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떨 때는 그 부분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컴퓨터는 이제 코드로 움직이는 그런 도구인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게 나중에 인터랙티브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쉽게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빨리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고 이제 그 기계를 작동을 시킬 때는 예전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어디다 꽂고 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계산 1 더하기 1은 답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컴퓨터는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그런 걸 통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은 뭐 교육도 많고 요즘은 저의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코딩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들기도 하고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도 코딩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그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컴퓨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제가 좀 저기에다 쓴 말 자체는 어렵긴 한데 그냥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그런 인스트럭션, 어떤 방법을 글로 쓴 공식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슨 일을 하게 좀 시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보통은 여기 다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코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냐면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는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뭐 그림판이나 사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거 보면은 그것 자체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갖도록. 그래서 그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코딩을 배우면은 혹은 코드를 다룰 줄 알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아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그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약간 들여다보면은 되게 또 다른 많은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리고 잠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주 잠깐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하는 걸 가지고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띄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채팅 프로그램 혹은 뭐 워드 프로세서, 글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컴퓨터 코딩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 실행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이 컴퓨터한테 이거는 미술이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 코드를 짜서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먼저 이걸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사이즈라고 치고 500 코드는 어떤 코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문법이 있고요. 그 문법은 살짝 다르긴 한데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코드끼리는. 그래서 어느 한 코드를 배우면은 다른 것들은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제가 여기다 명령어를 이렇게 썼어요. 사이즈하고 가로 열고 500, 컴마하고 500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이렇게 여기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로 500, 세로 500짜리 어떤 그림 도화지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서 제가 컴퓨터에 사이즈 500, 500하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나는 이건 좀 너무 정사각형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난 30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 그럼 이렇게 300으로 바뀌고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어떤 거를 하도록 시키는 말이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지금 프로젝터가 약간 이렇게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서 이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서 제가 두 번째는 포인트하고 100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점 찍힌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이게 선명하지 않죠. 제 모니터에서는 선명한데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컴퓨터한테 100하고 100의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점이 찍힌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코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거는 그림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나는 그림 그리기 위한 코드를 배울 거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킬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라인이라고. 라인은 선인데 선은 점 두 개를 이으면은 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 두 개의 좌표를 이렇게 주고 찍으면은 100하고 100의 위치하고 200하고 200의 위치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코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요. 저렇게 딱 한 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되게 단순한 아이고요. 컴퓨터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거를 이제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할 때마다 되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만약에 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림판 이런 거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쭉 그으면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뭐 저 사이즈도 정해야 되고 뭐 모든 걸 너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정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더 복잡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듣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컴퓨터는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1초에 60번 정도 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한 1초에 60번 정도 실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선을 굉장히 많은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그렇진 않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코드를 좀 뒤에 나올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살짝 더 복잡하게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셋업이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드로우라고 써 있는 부분 두 부분을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이건 문법이에요. 그냥 이 코드를 하기 위한. 그래서 나눠졌는데 비슷하죠. 사이즈는 500, 5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써 있는 이거는 바탕색을 뭘로 칠할까 합니다. 그래서 255는 그 컴퓨터는 색깔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56단계로 색깔을 다루거든요. 0부터 255. 그래서 255로 하면은 빛이 가장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흰 배경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원이 그려져 있고 흰 바탕에 초록색 원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255가 아니라 0으로 하고 싶어. 0은 빛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그 제가 뭐라고 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일립스라고 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ELLIPSE. 일립스라고 쳐 있는 게 뭐냐면은 쟤는 원을 그리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데 이 앞에 250, 250 이 두 개 써 있는 애. 얘는 그 원의 중점의 위치예요. 그래서 원이 어느 중점에 위치할까? 여기는 250, 250 했으니까 저의 이 캔버스의 크기가 500, 500이니까 딱 그 가운데에 위치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뒤에 200, 200은 원의 지름, 가로, 세로 지름. 그래서 저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if라고 써 있는 요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밑에. if. 이 if가 뭐냐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컴퓨터한테 어떤 조건을 확인을 해서 그 조건이 맞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명령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키 프레스드는 이 키보드거든요.
키보드가 늘려진 것이 true, 참이면은 여기 field에 이게 색깔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앞에 써 있는 게 레드, 그린, 블루, RGB의 양을 여기다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는 레드가 200이니까 빨갛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그린이 200이니까 초록색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키 프레스가 true가 아니니까 지금 안 눌려져 있으니까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제 컴퓨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키보드를 누르면은 빨간색이 나오고 키보드를 안 누르면은 초록색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주 가장 기초적인 코드로 된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식으로 쪄가지고 이 사람이 마우스를 여기 클릭하면은 무슨 기능을 하고 이 사람이 마우스를 어떻게 하면 하고 이런 게 다 미리 저렇게 적혀져 있고 코드로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걸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코드라는 게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그 문법 체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뭘 시키려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거나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게 뭐 바뀌거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내가 이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흥미로워지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컴퓨터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웹입니다. 웹. 그럼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코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웹. 웹은 글쎄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웹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컨텐츠들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만큼 저희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도 아마 많은 시간을 이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보내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좀 이렇게 아주 쉬운 단계에서 이해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전 그 웹 포털 요즘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포털 페이지인데요. 저기 보이시면은 약간 이런 거 보이시죠? 2000년 표기 문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Y2K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당시 네이버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다음이고요. 근데 다음은 지금도 이때 DNA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네이버는 완전히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 무렵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이때부터 웹이 대중적으로 확 이렇게 퍼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포털 서비스들이 생기고 물론 훨씬 전부터 인터넷 혹은 이렇게 전화 모뎀을 써가지고 하는 이렇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긴 했는데 이런 요즘 저희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웹 서비스의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무렵에 막 확 폭발적으로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웹 3.0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연에서도 웹 3.0 제가 그 엘리엇이 그 NFT 강의할 때 통역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엘리엇 웹 3.0 얘기 막 했거든요. 근데 웹 2.0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웹 2.0이 언제? 그러니까 3.0은 알겠는데 2.0이 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는데
웹 2.0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막 환호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게 다 바뀔 거다. 웹 2.0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을 조금 바꾸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꼭지를 이 안에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웹 1.0은 이렇게 어떤 온라인에 어떤 정보들이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액세스해서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아주 초기의 웹이죠. 누가 인터넷에 정보를 올려놓으면은 나는 그냥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거죠. 그게 1.0이고, 2.0이 되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가 있죠? 웹 2.0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유튜브. 네네.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자기가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만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이자 컨슈머. 동시에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여기서 뭐 프로슈머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봐주고, 또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웹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토대고, 웹 3.0은 약간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삼성 SDS에서 가져온 어떤 이미지인데요. 보면은 웹 2.0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웹 3.0을 만들었대요. 근데 웹 2.0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혹은 뭐일까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좀 좋은 그 포털 서비스 혹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그런 권력이나 이윤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한테 오는 건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나 봐요. 뭐 통제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있는데 3.0은 그래서 그때 엘리엇 NFT 때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이거를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중앙 집권된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이런 거대한 어떤 플랫폼 기업이 없고 이 사람들끼리 연결이 된 어떤 그런 각각 사람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소통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온라인 생태계가 왔다. 이게 웹 3.0입니다. 그래서 1.0, 2.0, 3.0의 어떤 진화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하나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웹 2.0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웹 2.0이 처음 등장했을 때 캔사스 주립대학에 있는 문화인류학자 교수가 웹 2.0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그 유튜브 영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었고 이게 그 비디오인데요. 제목이 웹 2.0 The Machine is Using Us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것. 그리고 이때 이제 웹 2.0이 되면서 영상, 사진 이런 것들까지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올리고 받고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다 텍스트였었는데 그래서 그 변화가 되게 큰 변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도에 자기가 여행 갔던 곳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누가 관리하게 될지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게 거의 등장하자마자였는데 굉장히 좀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게 아마 한 2007년도 정도 그때 나왔던 영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웹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클릭하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클릭하고 뭘 보러 가고 이런 거가 그 자체가 웹을 작동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텍스트랑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웹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뭐를 같이 공유하게 하고, 물건을 사고 팔게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미래에. 그것하고 여기에 그 몇 가지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요런,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왔던 문구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가지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대.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저 비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라이트, 어서시를, 에틱, 미학, 정체성, 거버넌스, 수사학, 사생활, 커머스, 러브, 패밀리, 아워셀브스까지 해서. 그러니까 웹 2.0이 등장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가 오가고 사람들이 웹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근데 실제로 웹 2.0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이거를 이제 한 15년 뒤에 다시 이 영상을 보니 이 사람이 15년 전에 앞으로 웹 2.0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웹 3.0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르겠고 혹은 뭐 굉장히 열광하기도 하고 많은 그 반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얘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텍스트는 선형적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아니다. 텍스트는 비선형적이다. 그러다가 또 지우개를 지우고 텍스트는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저런 식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디지털 텍스트는 근데 달라. 어떻게 되면 좀 더 유연하고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하이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는 연결을 할 수 있어. 링크 이렇게. 그게 결국 그 웹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능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링크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웹을 그래서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HTML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웹을. 이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그 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그 웹의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하이퍼 텍스트는 뭔가 디지털 tek스트 근데 웹에서 쓰는 텍스트를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어떤 언어에 대한 얘기인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것도 일종의 코딩을 하는 그런 영어거든요. 그리고 마크업, 뭔가 표시해준다는 건데 이 개념이 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를 이렇게 컴퓨터에 다 있으실 거예요. 메모장이. 근본적으로 웹페이지, 인터넷 페이지는 메모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면 초기에 이 웹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면 따로 소프트웨어 안 사고 누구나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메모장을 사용해서도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출판도시 메모장을 열고 그냥 이렇게 출판도시 0929 오늘 날짜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 편집 저장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저장할 때 저장을 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여기 이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거든요. 이 파일을 열면은요 제가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랑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차이점. 이거는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열렸죠. 웹 브라우저. 아까는 그 메모장에 써있던 건데, 그러니까 그 HTML 문서는 일종의 문서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의 확장자는 DOC잖아요. 그 DOC는 워드에서만 열리죠.
그리고 HWP는 뭐죠? 한글. 근데 .html은 브라우저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도 문서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 문서를 만들고 그거를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 만든 게 웹페이지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이 뭐죠? 이 텍스트편 여기 이렇게 저기다가 막 제가 텍스트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쓸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치고 제가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면 안녕하세요가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제 HTML 문서를 여기다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HTML이나 인터넷이 별게 아니고 그냥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 올려놓으면은 그게 HTML 문서인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거가 브라우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워드나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HTML인데요. 여기서 아까 그 마크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크업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ML의 문법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 B하고 출판도시라고 하는 저 단어를 B/B 이렇게 썼잖아요. 저게 마크업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 문서에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하면은 여기서는 제대로 읽히지 않네요. 이 자체가. 다시 제가 해볼게요. 요렇게 왠지 이거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TML 이렇게 볼까요? 되나? 안 되네요. 네. 여기서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의 컨텐츠에 어떤 표기를 하거든요. 그 컨텐츠를 감싸서 그러면은 그 감싸진 컨텐츠가 보이는 방식이 바뀌어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그것을 마크업 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 다시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딩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창을 열었고요. 제가 하나 소프트웨어를 열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이가 아시겠죠? 저 출판도시라는 글자가 볼드로 처리가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컨텐츠가 어떻게 보여지도록 마크업을 한다, 어떤 표시를 한다라는 게 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개념, 제가 아주 쉬운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근데 여기에 링크를 한다라는 거는 안녕하세요에다가 제가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여기 제가 다시 새로 붙여보니까 안녕하세요에 밑줄이 생기고 파랗게 바뀌었죠. 저거는 이제 링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다가 이 문서에다가 됐죠? 구글.com이라는 이 웹 주소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누르면은 얘가 구글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그렇게 얘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진에다가 저는 링크를 걸면 사진을 클릭하면 글로 가는 거고 어떤 그림에다가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HTML 이 하이퍼텍스트 얘는 텍스트고 얘가 하이퍼텍스트가 된 거죠. 이제 링크를 해서 연결시켜지게 되는. 자, 요게 이제 웹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보신 거고요. 제가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그래서 초기 웹 컨텐츠에서 어떤 이런 기능 혹은 뭐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컨텐츠들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래서 초기 웹 콘텐츠의 사례 중에서 더 주스 도러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웹소설인데요. 웹소설. 처음에 발표된 웹소설인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잘 작동을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가져왔고요. 한번 그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스 도러라는 이렇게 원래는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웹페이지에서 보는 소설이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정보들이 나오고 페이지라고 들어가면 이제 이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듯이 이렇게 읽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링크가 된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 대는 순간 이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내용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로 바뀌면서 그 구성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워즈라고 파란색으로 글자가 되어 있는 순간 그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웹소설을 읽는 거는 저런 구조 안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 이거를 봐도 되고 혹은 이게 중간에 먼저 나왔으면은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 텍스트 자체가 바뀌게 해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읽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는 닫는 거고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메뉴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점프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등장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이 안에서는 이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그 이야기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술가들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좀 더 미술 작품을 만들거나 그 사람들이 같이 작가하고 협업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를 재배치하고 재구성해서 어떤 새로운 좀 컨텐츠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다 했던 게 굉장히 초기 웹이 등장했을 때 나왔던 작업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많은 작업들의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의 딸, 주스 도로면은 유대인의 딸이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던 작업이고요. 이제 동영상으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온라인에는 이게 뭐였다라는 이런 정보가 나와 있고요. 동영상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소개해드릴 사례는 My Boyfriend Came Back from the War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내 남자친구가 전쟁에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인데 온라인에서 마찬가지로 보는 내용. 이거는 직접 제가 실행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여기에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웹 주소가 나오고 링크,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My boyfriend came back from the war. After dinner, they left us alone. 저녁을 먹은 다음에 뭔가 파티를 했다는 거겠죠. 이제 전쟁에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뭔가 같이 파티를 했는데 둘만 남겨놓고 다 떠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이미지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에 마찬가지로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화면의 구성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화하는 어떤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전장에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얘기를 계속 처음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만나면서 그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이 계속 분할되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은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미지가 바뀌기도 하면서 굉장히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그 이야기로 좀 끌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화를 먼저 클릭하고 어떤 대화를 놔두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
이게 막 변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다른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또 초기 이 하이퍼텍스트를 가지고 컨텐츠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든 그런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이거의 전체 구조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일종의 맵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이렇게 맵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컨텐츠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설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벌써 1시간 지났네요. 그러면은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제가 다시 이어서 또 다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웹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 웹의 어떤 하이퍼 텍스트의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그 컨텐츠가 나오는지 혹은 컨텐츠가 다시 재조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좀 그런 여러 실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2가지 보여드렸고요. 그런 전통, 아니면 그런 초기에 이런 어떤 경향성이 최근에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아마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나중에 또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 사용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참여 동기 혹은 컨텐츠에 이렇게 집중도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좀 그 되게 특이한 사례라서 제가 하나 또 가져왔는데 초기 사례 이거는 웹은 아니고요 영화거든요. 영화인데 이렇게 영화의 화면이 4개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코드라는 학원 영화인데 각각의 4개는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롱 테이크 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도 편집 안 하고 쭉 이어지는 장면. 그 각 4개의 장면이 모두 다 롱 테이크 씬인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약간 시점이 다른 그렇게 롱 테이크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떤 화면을 볼지는 그 사람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사운드는 그럼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영화는 이제 소리도 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의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대요. 이 4화면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설계를 한 건데 그 정도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사용자가 뭘 선택하거나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거나 그거가 콘텐츠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렇게 화면을 나눠 놓고 그런 아주 최소한의 그런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상호작용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또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어서 가져와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주로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원래는 인터넷이 그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다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민간에 이제 개방이 되고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이게 쓰이게 되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그 정보 교환이나 컨텐츠를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 초기의 작업들을 좀 봤고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온라인에서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인터넷 기반으로 쇼핑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주로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뉴욕 타임즈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가져왔고요. 첫 번째 거는 더 스노우폴, 어떤 눈 사태라고 하는 그런 사례고요.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디지털 저널리즘의 미래 같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그런 웹 컨텐츠고, 그리고 퓰리처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온라인에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 여기에서 조금 띄워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에 더 스노우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고, 이 터널 크릭이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눈사태, 산사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이 웹에서 컨텐츠로 만든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크롤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읽게 되는 거, 마치 뉴스 읽듯이. 그리고 이렇게 쭉 그냥 기사를 읽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비디오나 어떤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인터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 비디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여기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 접속이, 속도가 조금 느려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모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웹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조금 상호작용성 있게 보여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각각의 작은 또 정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 희생자들의 어떤 과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속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쭉 내리고 또 그때 구조대들이 어떻게 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오면 이게 총 위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맨 마지막 게 오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또 그 다음 챕터를 또 읽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기상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정보들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을 해서 뭐 이런 인포그래픽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문에서 내가 혹은 책에서 되게 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됐던 어떤 그런 것들 스토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또 굉장히 왜 이렇게 눈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때 당시 날짜별로 이렇게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웹에서 어떻게 이런 저널리즘 혹은 보도 콘텐츠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그 해에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컨텐츠예요.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이런 것.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근데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앞으로 그럼 이 저널리즘이 다 이제 미래는 이렇게 될까?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이 팀에서, 이 뉴욕타임즈 팀에서 설명을 했는데 11명의 팀이 6개월 동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런 어떤 저널리즘의 미래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이런 실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런 그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하고 인터랙티브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옆에 어떤 그들이 진행했던 그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게 됐던 그런 사례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시간이 되시면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책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백과사전이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정보,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광고도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빈칸이 나오고 광고 이렇게 해서 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떤 광고 넣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최근의 사례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더 최근입니다. 작년 정도에 마찬가지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건데, 그러면은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건가, 저런 컨텐츠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히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작년에 How to build a bird kite. 여기 뉴욕타임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또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만든 사례인데, 이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팀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설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This is a craft tutorial that doubles as a meditative experience. 뭔가 어떤 연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를 가졌는데 이거를 영상 컨텐츠로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웹 컨텐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 위주로 했는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출발 컨텐츠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어떤 텍스트 컨텐츠를 웹 안에서 영상하고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합시키면서 내가 진짜 이거를 보면은 약간 그런 명상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어디 가게 가가지고 재료 같은 거를 사는 장면들도 따라가면서 보여주고요. 그 기술 자체는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기술을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상과 그리고 적절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그리고 그걸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 링크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글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다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이걸 만들려면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요리에 이걸 처음에 비유했잖아요. 요리 레시피.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그 새 그림 그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자, 가위로 그린 새를 오려내고 만들고. 네. 그 진짜 튜토리얼처럼 그 과정을 그냥 비디오로 다 따라가면서 그거를 이제 보이스 오버하고 텍스트로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연 날리는 그 행위 자체가 자연하고 그 사람하고 그 연의 형태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조화되어서 그때그때 다른 형식의 경험으로서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이런 인터랙티비티가 있다고 하면은 매번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고 어떤 리듬으로 그것을 밟아가거나 해도 똑같은 컨텐츠라도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연 전문가도 참여를 했고 뭐 비디오 찍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덕션에 참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개 분야의 사람들이 스텝으로 참여를 해서 이 프로덕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덕션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 그런 어떤 산사태 취재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정도로 할 수 있는 형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똑같은 어떤 상호작용적인 어떤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해도 내가 어떤 소재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덕션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그런 범위나 아니면 가능성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꼭 되게 많은 사람들과 큰 프로덕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그런 기획이 된다면은 충분히 소규모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영상 쪽에서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나 HBO 두 개가 이제 큰 그런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 프로덕션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아마 이 넷플릭스에서 이거 보신 분 있을까요?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안에서 저 뒤에 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벤더 스네치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동영상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와요. 내가.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 전개가 약간 바뀌는 거죠. 근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리얼 둘 중에 어떤 걸 먹을래 이런 약간 이거는 이야기 전개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넷플릭스 벤더스네치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안 하면은 첫 번째 걸로 그냥 선택해서 진행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이제 이 둘 중에 원래 제가 이렇게 터치하거나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코드하면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만약에 키보드가 눌러지면은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기본적으로 뒤에 이 accept가 선택이 되면은 뭐 어떤 영상이 틀어지고 저게 선택이 되면 어떤 영상이 틀어진다 이런 식으로 짜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벤더스네치 전체에 대한 그 맵이거든요. 아까 그 My Boyfriend Came Back from the War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맵인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제일 처음 방금 저희가 봤던 씬 그 시리얼 선택하는 씬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pick a cereal 되어 있고 1번 선택하면 2번 선택하면은 어디로 간다. 근데 사실 어떤 걸 선택해도 다음은 똑같이 가요. 근데 이런 선택을 근데 왜 해놨을까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 이 선택에 따라서 따로 연결된 데가 있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쭉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광고를 넣는데 앞에서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광고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도 그냥 저런 스토리의 전개랑 크게 상관없는 어떤 선택을 해놓게 돼서 근데 이 광고는 저 시나리오가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중간쯤에 나오는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기 가게 되는데 아마 이때쯤이면 그때 당시에 이 소비자가 내가 어떤 시리얼을 선택했는지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쯤에 그때 뭐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내보낸다. 이런 그 용도로 활용을
했더라고, 이 벤더 스네치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좀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재밌는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익이라는 그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이거는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TV 시리즈가 나오고, 근데 그 TV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앱에서 먼저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리고 스티븐 소더버그 그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든 TV 시리즈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TV에서 방영하기 전에 앱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됐고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앱 버전하고 TV 버전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TV 시청하듯이 그냥 쭉 따라가면서 보는 어떤 버전도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은 선택권을 더 주면서 이렇게 내가 좀 더 탐색하면서 보고자 하는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보다 뭔가 어떤 성공한 컨텐츠가 있으면은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뭔가 숨겨진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용도로 약간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갈릴 것 같거든요. 뭔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TV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기획을 먼저 앱 버전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앱 버전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게 저렇게 맵을 만들어 놓고 그 시리즈에 대한 프로덕션을 한 건데요. 물론 아이폰이나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긴 했지만,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떠나서 성공한 컨텐츠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버전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에서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로만 좀 접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 동영상 컨텐츠도 이런 인터랙티브한 그 구조를 넣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는 환경, 어떤 폰이나 타블렛 이런 환경에 따라서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야기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일반적인 것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따라가면서 그냥 리니어하게 가는 거겠죠. 선형적인 방식이고요. 이게 대부분의 그동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책 읽듯이 쭉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라스틱이라고 하는 구조는 고무줄 같은 그런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길로 샛길로 살짝 늘어났다가, 하지만 결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결말로 다시 모아지고 쭉 늘어났다가 고무줄처럼 그런 구조가 있고, 이게 가장 단순하다면 그 다음 복잡도로 컨센트릭은 뭔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형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약간 이야기가 퍼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퍼지고 다시 모이고,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들을 살짝 보여주고 그런 데에서 선택지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적으로는 다시 원 이야기 줄기로 모여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식이고, 브랜칭이라는 이런 구조는 마지막에 결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계속 분기를 하면서 선택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납득이 되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결말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쉬운 일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만들고, 노달이라는 구조는 크게 두 개 정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가 만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옆에 살짝 어떻게 주변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생긴 그 이야기 구조도 있고, 마지막에 별자리라고 할까요? 이런 컨센텔레이션 이런 이름을 가진 구조는 게임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내가 어디 다른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어떤 막 미션을 하고 다시 원주기로 오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위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약간 작은 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 보시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작가나 연출이 더 컨트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용자가 좀 더 많은 컨트롤을 가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방식의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좀 인터랙티브한 이야기로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자익 같은 경우에는 결말은 다 하나였는데요. 대신 이 모자이크에서 택했던 방식은 그 선택이 어떤 사건을 따라서 갈 때 다른 사람의 어느 누구의 시점으로 그 이야기를 따라갈 건가를 모자이크에서는 그 어떤 결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 구조를 따라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의 어떤 흐름은 그대로 똑같고요. 내가 뭘 선택하든지. 다만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건지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건지 그래서 사실 둘 다 볼 수 있게 뭐 다 보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게임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사실 쓰이고 가장 널리 또 활용이 되고 제일 많이 발전된 분야는 게임 같아요. 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문학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도 있었고 좀 뭐 보도 이런 저널리즘도 있었고 이런 사례들은 좀 약간 특별한 어떤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인터랙티브한 기능과 함께 보여지는 방식이 근데 게임은 거의 다 그 요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게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래서 게임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파사드라고 부르는 게임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얘기됐던 게임이어서요. 이 파사드라는 게임은 뉴욕이 배경이고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이 주인공,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아파트로. 그래가지고 초대해서 칵테일 파티 같은 걸 이제 같이 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둘의 사이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저 부부의 사이가 서로 되게 좀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그런 사이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가 이제 핵심 줄거리인 게임인데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사이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멀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아예 쫓겨나기도 해요. 이 집에서.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핵심 기능은 AI였고요. 그래서 그 자연어 처리하는 그 AI를 활용을 해서 이 둘이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는 원래 이제 짜여져 있는 어떤 내용이고 그게 내가 그 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타이핑을 하거든요. 말을 쳐야 돼요. 저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둘의 사이가 계속 조금 묘하게 변하는 이것도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트 안에 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되게 일상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뭔가 저 둘이 계속 어떤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뭔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건지 그리고 내가 무엇라고 말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둘의 이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의 강도 같은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되게 실제로 경험해보면 정말 진짜 같고 저 대화 안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그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서비스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데도 저희한테 뭐 추천해 주잖아요. 뭐 이거 보고 싶은 그런 거가 다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혹은 되게 숨겨진 상태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 또 예를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이건 더 훨씬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예인데요.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AI 던전. 네. AI 던전이라고 치시면은 직접 온라인에서 이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AI 던전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로 나오고 플레이 온라인 프리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얘가 이제 AI를 그 알고리즘을 뭐 준비해서 플레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고요. 처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일부분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AI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종류의 세팅을 원하는지 이 이야기가 펼쳐질 딱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는 좀비로 하겠어. 그럼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캐릭터를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죠. 캐릭터 나는 뭐 서바이버, 솔저, 사이언티스트 저는 사이언티스트로 하겠습니다. 사이언티스트로 하고 이름을 여기다 이제 치고요. 제 이름을 제오 이렇게 칠게요. 그럼 처음에 얘가 시작을 이렇게 해줘요. AI가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 입력한 어떤 배경 이런 정보들과 세팅을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You are Geo, scientist trying to survive in a world filled with infected zombie. 그래서 좀비들이 날뛰는 어떤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과학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고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do 그리고 say, story, see. 그러니까 하거나 말하거나 보거나 어떤 캐릭터가 할 법한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가 할 법한 어떤 상황들을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내가 나는 C인데 왠지 나는 새를 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얘가 AI가 그거를 막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얘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고요. 제가 하는 거예요. 혹은 텍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hide 이런 걸까요? 뭔가 좀비들이 막 많으니까 왠지 숨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you hide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AI가 지금까지 너가 선택한 어떤 그런 그 과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이게 쭉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게 하나의 그 던전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 AI가 아까 그 파사드하고 비슷한 형식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런 텍스트로 된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생성해내 가지고 이렇게 웹상에 계속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스토리텔링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거의 마지막 사례인데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랑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다양하게 가능성들이 많고 뭐 범위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방식도 너무 종류도 많고 한데 이렇게 아주 제가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 게임을 보면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로렌스라는 게임 자체가 그렇게 엄청 막 흥미진진하고 재밌지는 않아요. 왜냐면 되게 이 여자의 어떤 연애 과정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런 소소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데, 만약에 엄청나게 막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단순한 그 인터랙션을 가지고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 경험을 더 풍부하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라는 게 항상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이런 게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더 귀찮거나 뭔가 나의 몰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렸던 것은 터치라든지 이렇게 퍼즐 맞추기 정도의 이런 정도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그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그 사람의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앞서서 여러 가지 보던 어떤 프로덕션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라는 거를 이렇게 볼 때 혹은 들을 때 따라갈 때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개입하고 싶어 하고 뭔가 나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라든지 어떤 이야기의 어떤 큰 움직임에 내가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나의 심리적인 상태 안에서 좀 더 어떤 그런 다양하거나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이렇게 활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터랙션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접목시킬 때 그렇게 되게 다양한 그 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은 작업이나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런 고민을 하실 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실제 구조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먼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어떤 디렉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스토리텔링의 결국은 큰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사례 같은 걸로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사례 중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갔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근데 아니면은 의견도 좋고요. 네. 네네. 이북 저도 되게 관심 많은 분야인데요. 이북은 그 EPUB이라고 하는 되게 특정한 그 포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북의 가장 큰,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지금 이북을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그런 툴이라고 할까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링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능만으로는 오히려 웹페이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경험상으로. 이북보다는. 근데 이북을 또 많이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기 편안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서 컨텐츠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장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컨텐츠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제공하는 그냥 기능들이 그게 너무 경직된 채로 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써봤거든요. 이북 만드는 것들 가지고.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나 아니면 기획자나 혹은 예술가가 이런 것들을 좀 이북 안에다 넣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고,
특정하게 좀 고정된 몇 가지 기능들만 이렇게 구현해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그 이북 플랫폼은.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제한적이다.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북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뭐, 킨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타블렛, 이런 아이패드 같은 그런 것에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이북이 좀 경험이 이렇게 끊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구동할 때 좀, 그래서 하드웨어랑 이렇게 좀 잘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북이. 컴퓨터로 볼 때도 어떤 이북은 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구동하는데,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경험이 막 끊기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북에 대한 그 경험치가 좀,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게 낮아진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초기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물론 이북 중에는 되게 좋은 사례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리고 저는 웹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출판 컨텐츠라고 해도 웹 안에서 구현을 하면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최근에 그런 NFT나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다 웹에서 구현이 되는 거고, 웹은 국가나 아니면 어떤 포맷, 그리고 뭐 연령 상관없이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쉽게 상대적으로 제작이 될 수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 콘텐츠도 웹 아니면 앱으로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 이미 널리 쓰고 있는 그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이북은 되게 이북이라는 어떤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로 또 그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큰 장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도 거의 그림책 같거든요. 컨텐츠 자체는. 그 플로렌스라는 그 게임도 그게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고 게임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왔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림책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론할 수 없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컨텐츠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앱이나 이런 웹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훨씬 활발하게 유통되고 또 그 다른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훨씬 장벽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출판사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출판사에서도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좀 이렇게 만드는 시도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이, 교육, 어린이 교육? 뭐 이런 쪽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뭐 소설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컨텐츠들을 그렇게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오디오북 이 정도가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까지 같이 보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지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그거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유아라고,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할까요? 유아나 어린이? 그런 그 사용자들, 아니면 그런 마켓이 가장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유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뭐 타블렛이나 폰 같은 것들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란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유치원 다니거나 혹은 초등학생 정도거나 이런
아이들 이런 세대는 정말 이런 컨텐츠를 접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상하는 거나 아니면 그거에 반응하는 정도나 이런 게 너무 훨씬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습득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도를 갖는 정도나 이런 것들도 훨씬 이런 온라인 기반 혹은 인터랙티브한 성격을 갖는 것에 몰입도도 훨씬 크고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시장이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그렇게 좋은 컨텐츠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게임일 거고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되게 경험적으로 그런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사고 이런 그 컨텐츠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때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흥미가 생겼고 없어지거나 이런 성격을 가진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어서 좀 훨씬 근데 책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출판 컨텐츠는 이미 그러니까 종이 매체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온라인 매체 이런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이야기 혹은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면은 그 세대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출판사의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어떤 수익 혹은 시장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혹은 그 세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세대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되게 책 못 보게 하는 거랑 똑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책을 나는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그 안에 컨텐츠는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면은 좋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그런 선형적인 매체가 가진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얘기하신 것처럼 있거든요. 주라든지 뭐 내가 어떤 특정한 걸 잘 몰라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막 이거 덮고 다른 데로 가고 근데 이런 방식의 어떤 인터랙티브한 구조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로 가지고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기존의 것을 조금 더 풍부한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조금 더 직관적이고 더 편리한 경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되었을 때 훨씬 이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주로 해외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의 한 가지는 일단 국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과거에 공부를 했던 곳이 그쪽 이제 북미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뭐 인터넷을 볼 때도 약간 그런 걸 자꾸 추천해 주더라고요. 한 번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국내 사례에서 좀 좋은 사례를 볼 만한 곳 이런 거에 따로 지금 딱히 기억나는 곳은 없고요. 그냥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피드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저는 그 전공을 디지털 미디어라는 걸 전공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사례들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국내 사례는 딱히 어디에 뭐 이런 게 많이 모아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딱히 제가 기억나진 않고요. 그냥 혹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입문
적인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또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능력치가 있는 어떤 사람들 사실 이런 걸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그 두 분야가 되게 적절하게 협업이 돼야지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풀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예술 분야 저는 그러니까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 기술적인 거랑 이런 인문적인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잘 둘 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대라든지 되게 기술적으로 이걸 구현을 잘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또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많이 생각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성향 자체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따르면 약간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양쪽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걸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 아트 이런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 어떤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작가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전시회라든지 그런 데를 가시면은 저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교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사실 또 그런 분들이 뭘 그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보시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나 접근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직접 어떻게 만드는 방법까지 내가 배워보겠다라기보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이렇게 어떤 창의적인 관점으로 잘 응용이 돼서 구현이 된 사례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은 좋게 쓰여지는 방식 그리고 안 좋게 쓰여지는 방식이 어느 정도 감을 가지시게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미 아마 글을 다루시고 이런 인문적인 배경은 그런 게 소양적으로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기술과 어떻게 만났을 때 그렇게 좀 잘 균형을 찾았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를 내가 기술을 배운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